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이라는 이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기는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1월 초에 본 영화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방송을 너무 일찍 녹음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차 감독판을 저희가 블라인드 시사회를 통해 본 거고, 보통의 경우 이런 몇 번의 시사회를 거쳐서 관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약간의 편집을 거친 이후에 제대로 된 완성본 영화가 나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상반기에 개봉하는 영화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상반기에 영화를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헬먼이고요. 같이 영화를 본 우리 방송에 처음 나오는 게스트죠. 신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사,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기사입니다. 네, 신기사. 본인이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살고 있고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갔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짧은 직장 생활 마치고 저의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밝힐 수 없는 건가요? 밝혀도 상관은 없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기사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신기사가 2014년에 영화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땠나요? 2014년이 영화 부분에 있어서 신기사한테는 어떤 해였어요? 재밌는 영화가 많았죠. 많았습니까? 예. 어떤 영화들을 주로 봤죠? 상반기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인터스텔라에 나온 매튜 맥커너이 주연의 영화예요. 원탑 주연 영화고, 주인공이 평범한 전기 기술자였는데 어느 날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병 치료하는 겸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것이 제약회사와 이제 어떤 병원과의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가 신약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기 힘든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본인이 뭐 약 밀수도 하고 그럽니다. 거의 뭐 범죄자처럼 사는데 꽤 당당한 범죄자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클럽을 이제 만들어요. 본인 사업체처럼. 거기에 이제 병원을 믿지 않는 환자들이 찾아와서 약을 직접 구매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주인공이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영화인데, 억지스러운 면이 크게 없고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주인공이 전형적인 그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겠지만 예를 들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미국으로 치면 약간 공화당류의 그런 사람인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소수자의 위치로 추락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서. 그런 것들을 겪다가 그 고객 중에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전환을 한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워너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엄청 이제 괄시하고 천대하다가 나중에 마트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냥 편하게 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게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장 남자한테 욕을 해요. 역겹다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막 욕을 하면서 팔을 꺾고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저희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첫 방송으로 해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네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장면이 이 사람이 정말 보수적이고 그 카우보이 느낌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텍사스의 카우보이. 정말 딱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그런 느낌. 항상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이런 사람인데 한쪽에 권총 차면 딱 어울릴 법한. 친구들도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신기사가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추락하고 그 괴리 속에서 엄청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었구나. 내가 꽉 막힌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도 매력 있었고 그런 뭔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꽉 막혔던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을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영화 속에서 록 허드슨이라는 배우가 나중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이 죽은 이유가 이 사람이 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록 허드슨을 비꼬는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록 허드슨이 누구야? 라고 어떤 친구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답하기를 록 허드슨 몰라? 하면서 몇 번 영화를 몇 개 얘기해 주다가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 영화에도 나왔잖아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라는 영화는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록 허드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다른 계층의 약자들을 잘 알지 못하고 비판할 때 잘 알지 못하고 정말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를 그 단적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라는 영화에는 록 허드슨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록 허드슨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영화였습니다. 정말 사려 깊은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뭐 비판할 때 빼고 보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확실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제 경우에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모두가 좀 지양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사 2014년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로 지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잠깐 얘기를 해줬고요. 2015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2015년에 혹시 보고 싶은 기대되는 영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예고편을 본 영화가 있는데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올해 상반기에 개봉을 합니다. 2월에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화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AI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 있었고 또 제가 재밌게 봤던 얼마 전에 작고하신 로빈 윌리엄스 나온 바이센테니얼 매니아 영화도 있었죠. 근데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뭐 가장 충격적인 AI가 온다 이런 카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광고할 때 카피가 정말 중요하죠. 그 매트릭스가 카피가 정말 유명했잖아요. 아 그거 제가 들었는데 그 한국어 카피랑 외국 카피랑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어 카피가 정말 대박이었죠.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고. 네. 그 영화 카피 짜는 분들도 참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이 많을 거라고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소수가 약간 독점하는 구조인데 네. 그 성우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요. 그 잘 버는 분들은 엄청 잘 벌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데 사실 전체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소수의 잘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슬로건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카피라이터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른 이 새끼 또 지나네. 저런 미친. 빨래가 안 마른다고 이 새끼야! 아, 저 피부도 다 썩었어 이 병신 저거. 냄새 또 존나 나네. 비 오지 말라고! 아이 시끄러 미치겠네 저 씨발년. 뽀송 사서 틀어 이 바보야. 얼마 안 해. 뽀송뽀송 말려드릴게요. 뽀송뽀송해. 이런 니김에 이 씨발 이거 비가 또 와? 빨래가 말라야 있지 씨발. 아이 아줌마! 어우 스네. 매주 썩는 냄새가 나. 이 미모에 씨발 욕 나오게 할래 이 족 같은 기야. 아우! 그만 좀 와 씨발아.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아 그러니까 뽀송을 하시라고요. 뽀송 몰라요? 뽀송 말려드릴게요. 아 씨발 진작 살걸. 아 좋다. 예, 이 영화의 제목은 헬머니고요. 감독은 신한솔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찍은 영화는 2편 정도 있고요. 이 영화 제목을 처음에 보면 그 월스트리트 뭐 금융시장의 어떤 추악한 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할머니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헬이랑 할머니의 이제 머니를 더한 말인데요. 여기서 예상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서운 할머니가 나오겠죠. 욕을 잘하는 김수미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가서 귤이나 까먹어라라는 욕으로 유명한 김영옥 할머니도 나오시고요. 내용 자체는 그 김수미 씨가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교도소에서 자랑했던 거랑은 다르게 사실 가족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야 하는데 김수미 할머니가 참 욕을 잘합니다. 그 욕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욕이 있고 뭔가 그 승화되는 욕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수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승화시켜주는 욕을 잘하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엄청 잘하시고요. 그래서 그 어떤 PD가 욕으로 배틀을 하는 오디션 프로를 기획을 하는데 거기에 김수미 씨가 출연하게 되면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국민적인 억압, 분노 이런 것들을 욕으로 승화시켜 보려는 감독의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저희가 감독판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블라인드 시사회를 보고 왔고요. 보기 전에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제목도 그리고 국적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를 모르는 채로 가서 봤죠. 대학로 CGV에 가서 봤고요.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 헬머니라는 제목을 받아들었을 때 이건 틀림없이 월스트리트의 이면을 파헤치는 영화겠다. 머니, 돈의 머니와 지옥, 헬 이게 섞인 게 정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뒤를 잇는 거대한 모피아들의 뭔가를 파헤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김 기사님의 거대한 착각이었죠. 네. 근데 그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그 설문지를 받아서 보니까 주연 배우가 김수미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실망을 할 뻔했는데 막상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올 때의 마음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신기사의 경우에는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왔나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전부터 김수미 씨가 그 여타 영화들에서 욕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김수미 씨를 원탑으로 욕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감독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네요. 네. 이 영화 보고 나서는 그럼 어땠어요? 만족도는 좀 높았나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네. 어떤 점에서 재밌었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좀 전형적인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낸 게 소소한 감독의 솜씨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미라는 어떤 배우의
파워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배우들이. 옛날에 유명했던 이영은 씨도 나오고 조연으로 유명하신 요즘 정글의 법칙에 나오던데 정만식 씨도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 김정태 씨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어우러진 비빔밥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기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구성, 그냥 기본적인 얼개만 살펴보면 상당히 전형적인 코미디물이에요. 가족의 뭔가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재능인 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배틀에 참가하면서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그냥 뭐 전체적인 문제, 자신의 연관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하는 그런 일종의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게 배틀이고요. 배틀도 일종의 오디션 게임이잖아요. 그게 오디션 행사잖아요. 오디션 행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김래원 씨가 주연했던 그 외국인 연기자를 찾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오페라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죠. 배경에 무슨 오디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아, 그것도 있죠. 잊을 수 없는 명작이죠.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 역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는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게 배우들의 힘뿐만 아니라 신한솔 감독이 상당히 노련한 연출을 했다고 생각해요.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장면들에서 이 영화가 지루해지지 않게끔 계속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넣었고 그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은 영화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라고 여겨지기보단 파격적이고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욕이라는 그 소재 자체도 그랬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오프닝부터 살펴보면 김수미 씨는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무려 전과 3범의 사기꾼 출신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해소가 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죄인 설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 설정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나는 사실 밖에 나가면 되게 행복한 사람이다. 가족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출소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자기가 말했던 관객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출소하면서 보여지는 그 오프닝 장면 기억하세요? 예.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두부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서울로 온 이 김수미 이 극중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김수미 씨가 서울로 와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가 오프닝 시퀀스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참 재밌죠? 처음에 재밌었죠. 이 영화의 제일 큰 신스틸 장면이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정태 씨가 운전교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사설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렇죠. 사설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제 운전석에 어떤 여자분이 차 타고, 김정태 씨가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하죠. 근데 결코 부드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거칠고, 투박하고, 딱 김정태 씨 캐릭터 그대로 알려주죠.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운전교습이라는 운전교습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어떤 분야든 그 가르칠 때와 실전과의 어떤 괴리가 큰데, 김정태 씨는 거기에 약간의 더한 과장을 섞어서 운전을 할 때 뭐 창문에 팔을 걸치라고 하고 뭐 어떤 기본 자세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세랑 다릅니다. 네. 휠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막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캐릭터를 처음에 등장시키면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씬이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장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 김정태 씨가 나오는 그 초반 씬이 거의 웃음 코드가 4-5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처음에 빔 쏘는 장면도 그렇고 조폭들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거기에 대처하는 장면까지 해서 이 거의 김정태 풀 세트, 김정태 씨의 이제 이후의 장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앞부분이 거의 김정태 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후는 그만큼 파괴력 있는 장면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김수미 씨를 그 장면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할머니가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이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잖아요. 마침 욕 배틀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그 방송 제작진이 우연한 계기로 김수미 씨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김수미 씨를 스카우트하고 또 김수미 씨는 나름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기사는 인상적인 장면 혹시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김정태 씨가 운전교습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또 마지막에 그 욕배틀의 결승전에서 김수미 씨랑 김영욱 씨랑 붙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김수미 씨가 욕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신세 한탄 겸 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그 장면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김수미 씨가 계속 배틀을 하면서 이기잖아요. 1대1로 계속 이겨서 올라가는 형식이죠. 뭐 거의 월드컵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16강전부터 그 배틀의 형식이 다 달라요. 먼저 교통사고 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박은 사람과 앞에서 받친 사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컨셉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어머니와 아들, 뭐 이런 컨셉도 있었고, 뭐 다양한 컨셉이 나오는데,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컨셉이 랩 배틀 장면이 한 번 있어요. 그 랩 배틀 장면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상대가 젊은 그 랩에 어울리는 캐릭터였고, 김수미 씨가 반대편 대항자로 나온 거였는데, 상대 이제 젊은 친구가 계속 이제 뭐 얘기를 랩을 하죠. 그 끝이 뭐였죠? 윤호윤호 씨의 그 유명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죠. 랩 공격을 끝냅니다. 그 젊은 친구가 사실 가수예요. 그 유명해서 김기사는 그 대한민국 최근 가요계에서 아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언터처블이라는 랩 그룹의 슬리피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유명한 애예요? 예전에 화요비 씨랑 사귀어가지고 좀 많이 유명해졌던 사람인데,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이 보이던데. 박화요비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화요비도 있나요? 되게 젊지 않았어요? 누가? 그 젊은 친구가 랩하던 친구. 아, 실제로 젊습니다. 네, 너무 막힌 마인드로 대답했구나.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나이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랑 만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실제로 커플이었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계기로 많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던 그런 그룹은 아니었기 때문에 꽤 유명한 사람을 썼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나와서 계속된 공격을 하죠. 이게 거의 2회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1회전에는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냥 스탠스 욕 배틀을 했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고, 2회전에서 이제 그 랩 배틀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격을 받은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다들 여기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너무 익숙하지 않은 장소니까. 하지만 거기서 정말 놀라울 만큼 랩을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설정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 김수미 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한 언급이 가끔 나와요. 이태원에서 카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설정을 소소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이 랩 배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후에 처다들 집에서 가정부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도 영어를 꼭 해야 된다고 주인집에서 욕을 하니까 흑인 영어를 보여주는 재밌는 장면이 있죠. 샘 해밍턴과 대제 증문에서. 흑인 영어 더하기 그 이태원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영어. 네,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영어도 동대문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영어 잘하세요. 다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명동도 그렇고 네. 일본어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물건 파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봤을 때 $1 소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2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정을 이제 2번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랩 배틀 이후에 만나게 되는 씬은 이제 몸 배틀 같은 장면이 또 나와요. 욕을 몸으로 하시는 분이 나오죠. 이거 어디서 되게 어렵게 구하신 것 같아요. 욕 잘하는 사람을 정말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런 욕의 장르가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 행사 좀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네네. 무릎으로 욕하고 팔꿈치로 욕하고 되게 다양한 욕을 시전하시는데, 거기서 또 김수미 씨가 받아치는 욕이 압권입니다. 저는 근데 계속 설정으로 가잖아요. 그 후에 토너먼트가. 네. 근데 그 몸욕 배틀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사실 몸욕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네. 그 전형적인 욕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많이 발전 안 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독이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하려고 이런 장면을 넣은 건지. 근데 김수미 씨가 이제 그 앞에 있던 남자분이 몸으로 정말 현란한 욕을 합니다. 몸으로 저렇게까지 욕을 할 수가 있었구나. 정말 가운데 손가락만 드는 거는 유치원생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수미 씨가 이제 욕을 다 받고 정말 받아치는 대단하죠. 장면 자체가 네. 정말 엄청나죠. 저는 한국 영화에서 그 정도 장면을 소화할 수 있는 여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이런 장면을 소화할 수 있는 여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생각해보면 어떤 몸이랑 성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몸이랑 성이랑 꼭 이렇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 김수미 씨가 거기 그 장면에서 그 하는 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욕을 하지만 다소 성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주저주저 했으면 오히려 저는 그게 성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걸 바로 들어가시니까 아 이거는 내 선입견일 수 있구나. 다짜고짜 들어가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장면일 거예요. 이 영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예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템포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재밌는 게 젊은 여자 배우가 만약에 주인공이었으면 그 장면이 정말 죽여줬겠죠.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근데 김수미 씨가 해도 파격적이었어요. 할머니니까 네. 그래도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 배틀에서는 김수미 씨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이 욕 배틀 말고 다른 서사적인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 영화인데 하나가 김수미 씨가 활약하는 욕 배틀이라면 다른 하나는 김수미 씨가 첫째 아들에게 자신을 어머니로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자신이 길렀지만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사실 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 아들을 놓고 뭐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해가지고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전과 3범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첫째 아들과 멀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행정관이 되어 있죠. 관청에서. 사무관이죠.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나요? 예, 성공했어요. 네. 이렇게 성공한 인물로 나오는데 아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처음엔 속이고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근데 이 아들의 삶도 편하지가 않아요. 막상 찾아가 봤더니 어디 부잣집 대릴사위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잣집도 거의 졸부입니다. 그래서 장모가 엄청 못 살게 구는 거죠. 언제 승진할 거냐? 언제 뭘 할 거냐? 언제까지 그 사무관으로 남아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되게 지고지순한 성격이지만 뭐랄까 지금 둘이 별거는 아니지만 각방을 쓰는 네, 그렇다고 끈끈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 사이죠. 그 아내를 연기하신 분이 이태란 씨잖아요. 예, 이태란 씨가 이런 역할을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해요. 원래 드라마에서 이런 역할로 최근에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부인이고 그렇게 막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항상 보면.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좀 남편과 사이가 소원한 그런 부인 역할에 최근에는 최적화된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란 씨가 아내로 나와서 그 정만호 씨죠. 정만식 씨요. 정만식. 정만호 씨는 옛날에 만사마 했던 분이고요. 네, 정만식 씨와 이 이태란 씨가 부부로 나오고 그 정만식 씨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김수미 씨가 있는데 장모를 모시고 살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도 상당히 유쾌하고 흥미롭게 풀어갑니다. 특히나 저는 가장 여기서 재미있었던 장면이 처음에 할머니가 자신의 입지를 그 집에서 가정부로서 다지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 무슨 심부름센터 같은 데다가 뒷돈을 매기고 어마어마한 5만원권을 말도 안 되게 꺼내주고 거기에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이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스케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남다른데 일단 아들 집에 몰래 가정부로 잠입하기 위해서 5만원권 다발을 거의 자신의 한 3년 연봉을 거기다가 주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고 나중에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처음엔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계 조작도 잘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아 과연 이 할머니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등도 그부정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가정부로서 이런 집에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걸 이겨내는 장면이 유쾌하죠. 소소한 반전이 있었죠. 네. 그런 장면들을 좀 보면 상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이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성격 안 좋은 장모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대립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보면 김수미 씨 일을 진짜 잘해요.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하고 애기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태란 씨가 상당히 좋아하면서 요리도 배우겠다고 하고 애기 같은 경우에도 이태란 씨는 애기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김수미 씨한테 그런 것들도 막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소소한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할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될 텐데 김수미 씨와 그 자신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그 손자와의 콤비 플레이는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나 처음에 이 둘이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태란 씨가 집에 들이닥쳐요. 근데 항상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그 손자도 잘 씻기고 잘 먹이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둘이서 정말 멋진 합작극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분명히 아이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역할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장면이 정말 유쾌하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화합이죠. 네. 손자와 외할머니의 조합이 정말 끝내줬고, 그렇게 투 트랙이 다 순조롭게 처음엔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죠. 그게 그 방송 출연한 게 알려져서 네, 그랬었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과 산범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조금은 상투적일 수 있는 그런 클라이막스로 흐르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초반 도입부가 가장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만나고 그 장면에서 김정태 씨의 활약이 좋았고, 또 그 이후에 너무 답답한 게 많은 할머니잖아요. 나가서 어느 공원에 가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영화에서 또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게 비화가 되는데, 그때 만나신 분이 바로 그 방송국의 이사장님 아닙니까? 예. 네. 이 영화는 보면 그 아까 김 기사님이 스케일이 남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옛날에 무협소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정말 기연이 많습니다. 네, 기연이 많죠. 마침 어느 이사장님이 자살을 하러 공원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입에 약 털어놓고. 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김수미 씨가 욕을 하는 겁니다. 정말 끝내주는 욕을.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약을 뿜죠. 그리고 그냥 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욕의 커다란 뭐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인물이 받게 되는 거죠. 대리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네.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많이 하시는데, 김수미 씨가 이 방송국 이사장이 약을 뿜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근데 과거에 보니까 그 어머니도 욕을 좀 하셨던. 네. 그러니까 그 욕을 듣고 딱 깨달은 거죠. 보면은 그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이 있고, 이 영화에서 이제 좀 크게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이 있고, 또 친구한테 야, 이 병신 새끼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거다. 사실 이런 게 욕이라고 우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그런 두 개를 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김수미 씨가 KO시키는 인물들이 꽤 나와요. 처절하게 쌍꺼풀 흘리면서 쓰러져간 인물들도 있고, 분명히 깎아내리는 욕도 있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김수미 씨는 사실 거의 이 영화 자체에서는 항상 후공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관객이 보기에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할머니한테 너무하지 않나라는 네. 감정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니까, 김수미 씨가 사실 엄청난 욕을 해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저 사람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아유 쌤통이다, 고소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영화의 섬세한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후공으로 배치한 게 관객들한테는 이게 후공인지 딱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막상 보면은 김수미 씨의 욕을 상당히 중화시키는 역할은 있어요. 그래도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토너먼트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김수미 씨가 거의 항상 거의가 아니고 항상 다 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공이라는 거, 계속 후공으로 나온다는 거는 좀 배치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위로 이제 4강이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김수미 씨가 결국에는 뭐 후공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성공을 김수미 씨가 하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김수미 씨가 살짝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그걸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배치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고 토너먼트도 순조롭고 가정의 일은 좀 위기에 부닥치긴 하지만 대화의 장면으로 이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대화에,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항상 대결전, 대화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대통합이라고 얘기하죠. 네, 대통합이라고 대통합류의 결말. 네, 이런 류의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그 대통합에서 이제까지 이 인물이 쌓아왔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컨셉의 인맥들이 다 총동원되게 이르죠. 대통령 선거 나가야겠더라고요. 네, 대통령 선거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일 정도로. 예, 뭐 이미 뭐
아는 사람들이 유명 방송사 이사장에, 뭐 장관에, 네. 뭐 국내 유명 한복 디자이너에, 네.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기업 굴제 사모님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그 같이 온 동생 하나 더 있잖아요. 한복 사장님 말고. 아, 한복 사장님 찾아온 그 네. 여자분이요? 네. 예, 그분도 참 잘 나가시는 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다 밑에 있고, 다 이분을 누님, 내지는 언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은인. 이렇기 때문에 김수미 씨는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인물들이 이 사람한테 수굴이고, 김수미 씨는 그 모두를 쿨하게 욕으로 받아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이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혀왔다고 볼 수 있는, 결국은 그 아들의 장모 아니겠습니까? 사돈이죠. 그 사돈 역시 이 위세를 보고 바로 수그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쁜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박중금 씨죠.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한편에 시원한 욕을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진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이 클라이막스에서 김수미 씨가 마지막 욕을 할 때 거의 영화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마지막 욕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로 나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쪽 그 단지를 바라보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복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 이 씨발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야 이 개자식들아 욕을 하고 또 어디서 지친 회사원이 술집에서 또 일어나서 뭐 박과장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짧게 가는데 그 장면도 또 이트가 있어요. 그 장면 재밌었죠. 네. 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억눌렸던 모든 게 그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감독이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제일 웃긴 거는 이제 군대 네. 신이었죠. 거기 폭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폭발하는 애가 하나 껴있거든요. 근데 폭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 절제가 폭발하려고 했죠. 이렇게 짧은 수많은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비추면서 모두가 다 욕을 하면서 억눌린 걸 푸는데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장면이 중간에 잠깐 나오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군대에서 이등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가 제일 웃기죠. 네. 그러면서 이 작은 시퀀스 하나에도 위트를 집어넣는 이런 소소한 연출이 이제까지 뭐 가루지기라던가 이런 전작들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감독의 센스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치부심한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김 기사님은 약간 잘하는 감독이 계속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잘하는 분들이 계속 잘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은 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못하다가 잘하는 사람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김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작에 비해서 훨씬 괜찮은 어떤 오락영화로서 컴백할 수 있는 이 신한솔 감독님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랬고요. 신한솔 감독님이 앞으로 차기작은 좀 빨리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6년씩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에 한 3년? 네, 김수미 씨의 원톱 연기가 단연 빛나는 영화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잖아요. 이제는 좀 안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저 좋은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럼 해보세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김수미 씨가 참 리더십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연을 넘어서 그 성격 자체가 그 캐릭터의 성격 자체에 리더십이 있어요. 상당히 그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김수미 씨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도 정말 옛날에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한글을. 지금은 뭐 학교에다가 다 맡기거나 아니면 뭐 학원 이런 데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써가면서 송창식 씨의 그때 노래 나오잖아요. 네. 나나라 바바사. 네, 재밌는 장면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원래 송창식 씨가 만든 이유가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미교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쓸만한 표현 아니면 좀 어려운 표현들 위주로 넣었다. 중간에 가면 이력편주에 뭐 이런 어려운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장면도 좋았고 또 사실 아들의 집에 잠입했다고 해서 김수미 씨의 경우에는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보러 간 것도 있었어요. 좀 대책 없는 경향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러 가서 아들이 엄청 천대를 하지만 일반 이제 드라마나
그 다른 곳에서 봤던 그런 상투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은 어머니가 되게 죄인인 것처럼 막 수그릴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수미 씨는 수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캐릭터를 잘 그렇게 잡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비록 옛날에 버리고 갔지만 수그리지 사정이 않는다.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요구로 인해서 자살을 안 했던 이사장이라든가 뭐 옛날에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도 있고 네, 그 장관이죠. 장관 된 그 정치범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런 분들 만났을 때도 보면 일반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그런 인연을 얻을 수는 없었을 거다. 이거는 김수미 씨의 그 캐릭터가 확실히 따뜻함과 그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소소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화가 요즘 전국에서는 참 있기 힘든 일이에요. 정치범 출신이 장관이 된다는 게. 이게 옛날 참여정부 때는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때는 민주화 운동한 386 세대가 네, 이 영화 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이 영화가 리더십을 아까 다뤘다고 김수미 씨의 리더십이 돋보인다고 신 기자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사실 2014년 영화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돋보였던 영화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영린의 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 명량의 이순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성탈출 2의 시저도 있었죠. 리더십이 빛났던 수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한 해였는데 저는 이 영화만큼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영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수미 씨가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근거에 행간에 깔린 모습들이 자신의 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더 크게 신경 쓰고 배포가 큰 사람 아닙니까? 대업이죠. 네. 그리고 자신한테 정말 큰 피해를 줬던 사람들도 쿨하게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커다란 화해를 이 사람이 계속 이끌고 있어요. 김수미 씨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리고 김수미 씨가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 참 매력적으로 그려졌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에 대한 어떤 자세가 드러나지 않나. 사실 뭐 나한테 큰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힐난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보통은. 근데 또 크게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도,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대인배가 되어갈 수 있지 않나. 사소한 잘못은 좀 용서해주고. 사실 요즘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들 불만이 많고 요즘 억압된 것도 많고 또 화가 많잖아요. 사소한 거 갖고 많이들 싸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김수미 씨의 캐릭터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멸종된 어떤 인간형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김수미 씨의 출신 성분을 기억합니까? 중간에 대사로 한번 나오는데 어렸을 때 양반으로 태어나서 조선조에 말도 안 돼. 이게 좀 설정이 말이 안 되긴 해요. 시대상이랑 안 맞는 건 있는데 아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나오죠. 아씨라고 부르는 사람들 나오고 이제 양반으로 태어났습니다. 100살 넘은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죠. 나라를 빼앗기니까 만주로 이주를 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가업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버는 것 같지만 또 사기를 당해요. 한국 근대사의 뭐 네, 한국 근대사의 그런 살아있는 화석이죠.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이는 장면은 있지만 그리고 그런 나이로 친다면 욕을 너무 잘해요. 현대화된 욕들을. 마치 약간 시간대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형들 무용담 듣는 그런 기분 나는 게 네. 대단한 어떤 장면은 항상 내가 있었는데 시간은 맞지 않아. 네, 그런 장면이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용서하게 됩니다. 신경이 안 쓰이죠. 그냥 웃기는. 네, 그래서 마지막 대화의 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말씀드린 대로 많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안 좋았던 장면들, 아쉬웠던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신기사, 먼저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다면? 저는 뭐 장면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가끔 제가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고 배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는 연출이랑 이제 캐스팅
이런 거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그다음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받거나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찍을까. 근데 감독 같은 경우에 이 정만식 씨 물론 연기 엄청 잘합니다. 근데 정만식 씨는 김정태 씨처럼 할 땐 저는 제일 좋거든요. 정말 재밌는 배우예요, 이분이. 이분은 그냥 말해도 웃겨요.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분이 참 그 큰아들 갈등의 어떤 핵이었던 네. 김수미 씨와 대척점에 있었던 큰아들인데 내내 진지한 역할로만 나오니까 어떤 캐릭터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하지만 그 인물한테 너무 많은 코믹을 부여하기도 사실 캐릭터상은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부여할 수 없었죠. 이건 네. 캐스팅의 문제죠. 네. 그래서 그 배우를 또 다른 역할을 맡겼으면 또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만식 씨가 둘째 아들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김정태가 처음을 너무 잘해서 저는 정만식 씨를 만약에 쓴다면은 예. 전 방송국 PD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PD가 아쉬웠거든요. PD가 아셨어요? 그 여자 PD 말고 보조 PD, 새끼 PD. 그 선배, 후배인가 그 선배인가. 그러니까 이 영화 스케일이 남다르잖아요. 저 같으면 정만식 씨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야, PD. 시험 봐가지고. 지금 45인데 새끼 PD야. 근데 그분도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에요. 알아요. 그 최주봉 씨. 최주봉 씨 아들이잖아요. 네. 좀 오랜만에 TV가 아니고 영화 나와서 좀 놀랬는데. 어쨌든 그 새끼 PD로 갈아치웠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랬으면 또 이영은 씨가 죽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만약 정만식 씨를 쓸 거면 그 처음에 지하철에서 진상 피는 그 화로회 남자 있잖아요. 나 맞아. 그 배우가 너무 아쉽다. 그 배우가 정만식 씨가 카메오로 나왔으면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네, 비중은 줄더라도 임팩트는 강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런데 카메오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만식 씨의 활용도 너무 전극 배우로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코믹한 배우라고 해서 뭐 코믹 연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깝다는 거죠, 재능이. 아쉽죠.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저는 또 아쉬웠던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너무 전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 영화가 너무 많은 장르를 다루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 영화들의 그런 압박감이 많은 영화들에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귀엽고 매력 있어야 하고, 또 여자가 예쁜 그런 섹시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욕설이 나와서 재밌으면 좋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또 아쉬웠던 게 클라이막스에 심파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김영옥 씨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김영옥 씨가 사실은 욕으로 되게 유명한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캐릭터를 이 영화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김순미 씨를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거의 뭐 약간 등을 이렇게 엎드려서 대주고 김수미 씨를 받쳐주는. 네. 너무 아쉽지 않았나. 김영옥 할머니도 엄청난 분이거든요. 네. 그 TV 그 드라마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한 편씩 하는 그런 드라마에 한 번 나와서 엄청 유명하게 욕을 정말 잘하세요, 진짜. 그 TV에서는 사실 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 귤이나 까먹을 려나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와, 이런 쪽 욕은 이분이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찍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망해버린, 좀 아쉬웠죠. 김용옥 씨의 욕을 좀 해설을 해본다면 정말 진심과 열의와 성의가 담겨있는 그런 욕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을 무당으로 일단 설정했다는 자체가 너무 아쉬웠고, 그러면서 갑자기 접신을 하죠, 결승전에서. 접신을 해가지고 정만식 씨를 끌어다 쓰는 거야. 근데 정만식 씨가 이 영화의 그 캐릭터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김용옥 씨가 정만식 씨의 캐릭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해지지 않나.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심파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이야기가 루즈해지는, 이제까지의 그런 강렬함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예, 그런 부분이 뭐 김 기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네. 역량의 차이 이런 걸 수 있겠고, 또 사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도 보면 엄청 그 상투적이에요. 구조 자체가. 네, 그렇죠. 그냥 기, 승, 전, 결 나눠서 정확하게 분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만약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이제 잘 이게 흥행이 된다면 네. 다음 영화를 또 이제 바로 기획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좀 참신한 구성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 그러시겠죠. 영화가 결말이
결말이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끝맛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그 대통합이 결말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대통합 장면이 클라이막스 이후에 결말이 들어갈 때 스케일이 남다른 통합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만으로 이거를 만회를 해버리거든요, 바로. 그게 상당히 주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대통합까지 허접했으면 이 영화가 이제까지 좋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나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죠. 그거잖아요. 그 옛날 동화들을 보면 그래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너무 과장이 뻥이 너무 심하니까 막판에서 잘 되는 게 그냥 해결된 수준이 문제가 해결된 수준이 아니에요. 문제는 없고 그냥 엄청 성공해서 갑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거죠. 약간 마지막에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죠. 자, 청와대로 가자. 이러면 끝나는 수준이었죠, 거의. 그래서 약간 더 웃기기도 했지만 뭐 그런 대통합이 결말 이후에 있다는 부분이 괜찮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놈 새끼. 에이구 이 새끼야. 에이구 썩은 놈. 야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 아이고 물로 터지겠다. 아우 징그러워.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 벗은 여자는 이건 뭐냐? 아, 벗긴 뭘 벗어. 란제리 아니야. 직장 동료 모니터 해주는 거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전화 받아 이 새끼야. 누구야? 여자야. 내 전화 받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 받아서 줘, 엄마가. 전화를 밖에 놓지 마 이 미친놈아. 여자 누구? 이모? 이거 이모 전화 보는 이모가 여자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다리 들어봐 이 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 새끼야. 털 봐 털. 아니, 조용히 좀 해. 짐승 털갈이 하네 이놈 새끼야. 짐승 털갈이에. 애비나 자식. 아, 저 나가 있어. 사람 좀 맡겨줘. 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신내가 나한테 이걸로 좀 문질러 썩은 놈. 알았어, 나가 있어, 빨리. 놈.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아, 징그러. 진짜. 얜 신내가 나냐 신내가 개밥 썩는 냄새나 썩은 놈. 내가 이 구석 나가든가 해야지, 진짜. 나가 이 새끼야 제발. 이 영화의 아쉬운 부분을 사실 지적할 만한 점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류의 장르 영화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통합할 때 모든 장르를 구겨 넣어야 했던 것도 아무래도 기획사 측이나 이런 기획 의도 차원에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아이신이라거나 뭐 그런 장면들을 최대한 잘 살렸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신경 쓴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네, 아이를 넣어야 하고 아이를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그 장면을 더욱더 재밌게 한 거죠. 오히려 이 영화의 꽃으로 보일 수 있게끔.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소스로만 넣은 건데, 코드로만 넣은 건데. 그리고 또 이영은 씨도 이 영화에서 이제 미녀 코드 아닙니까? 섹시 코드? 특히 최주봉 씨 아들이랑 술 먹고 좀 이렇게 할 때 다리의 움직임이 죽였어요, 진짜. 근데 그 장면 좀 뜬금없었죠. 네, 완전 뜬금없지. 갑자기 허벅지가 나와. 그래. 갑자기 취해 있어. 갑자기 공원에서. 취하고 갑자기 허벅지가 나오고 절묘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김수문 씨의 한 방의 욕으로 깨져버리는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영화가 전형적인 영화를 어떻게 하면 이 전형성을 탈피하면서 나의 색깔을 불어넣을까, 이게 정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그런 치열한 흔적이 보여졌고, 그 속에서 배우들을 되게 알차게 썼다는 점도 그랬고, 또 김수미라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영화를 찍었어야만 하는 할머니예요. 그런 분을 잘 캐스팅해서 잘 활용했다. 나중에 할머니가 2가 나와도 죽여주겠다.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네. 이게 원이 잘 되면 네. 2를 더 괜찮은 캐스팅이랑 더 고민 많이 넣어서 네.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거든요. 2 만들면 전 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가 나와야 하는 영화입니다. 할머니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헐리우드 가야지. 미국으로 치료하러 가잖아요. 맞아. 거기서 이제 물론 뭐 돌아오면서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 미국 가서 뭐 거기서 올로케 할 일 있어요? 에미넴 만나면 좋잖아요. LA에서 뭐 할머니 2 올로케에서 찍어요? 저는 충분히 이 할머니라는 게 속편이 나올 만한 영화일 수 있겠다. 흥행 성적이 좀 따라줘야겠지만 흥행에 부담이 있는 영화긴 하지만 정말 흥행이 잘 돼서 2를 보고 싶은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한 100만만 들면 네. 100만만 들면 수익 볼 거고. 사실 저는 이 영화 초반부에 오프닝 시퀀스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두 번째로 연결된 두 번째 시퀀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혹시 두 번째 시퀀스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지하철을 타죠. 아, 지하철 타는 씬이요? 네, 거기서 그 회 먹는 아저씨를 만나는데 예.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근데 이 스케일이 좋게 남다를 때가 있고 나쁘게 남다를 때가 있는데 저 그 장면 좋았는데. 나쁘게 남다르면 허술해지는 거죠. 대충 진짜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회 먹는 것까진 좋았어요. 회 먹는 거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회를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살면서. 네. 그런가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악당인 것처럼 나왔는데 만약에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용히 구석에서 앉아서 조용히 회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찍어서. 네. 그럼 누가 뭐라 하나? 좀 특이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간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선 이거 하면 안 되고, 여기선 이거 해도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거가 많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 금연 이런 거 빼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참신하지 않았나. 그걸 파괴하는 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것들이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지거나 이런 거 말고요. 네. 글쎄요, 지하철에서 술 먹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암묵적으로 도서관 가서 내 열람실에서 내 소주 따라서 마시는 거야. 그렇죠, 괜찮다고 죽이지. 생각해요. 술이라는 게 먹고 나서 그 먹은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 거는 피해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술을 먹을 땐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 술 자체에서 뭐 엄청 향이 막 퍼지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위스키 같은 거 이렇게 포켓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꼴깍꼴깍 마시잖아요. 물론 뭐 외국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중독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다 잘 이렇게 막에 막으면 냄새 안 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엿보이는 것이 그 아저씨 연기가 일단 너무 어설프고 그 회먹는 아저씨 그 이후에 그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 연기도 어설퍼요. 반응이 절대 옆에서 회를 먹을 때 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귀여워. 얼굴이 옆에 잡는 거지. 그런 장면들이 있고 또 이 영화의 특색이라고 할 만한 점이 타겟층이 되게 명확한데 해병대 전후회 이런 거 되게 안 좋게 봅니다. 감독님의 특징이지 않을까. 이게 되게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싸움의 기술이나 가르지기 같은 영화도 보면은 특정한 그런 군대 소스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겁먹던 애들, 해병대 전후에 그런 강할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감독님이 분명히 어디서 맞았어. 내가 볼 때. 그냥 뭐 맞았거나 맞기 직전까지 갔거나 해병대 애들한테 막 그 사건을 맞기 직전까지 가서 이러지 않을까. 절대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주변에도 없다. 해병대나 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감독님은. 왜냐하면 사실- 그랬으면 이 장면을 못 넣었을 거야. 너무 그 압박도 있고 하니까. 양심상.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겨질 때 공감을 살 수 있는 코드라는 점은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이나 비약은 있지만 실제로 해병대 전후회 같은 곳만은 아니죠. 상당히 이런 몇몇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항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일종의 소스로 넣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하나로 지칭됐어. 너무 하나로 지칭된 부분은 있죠. 그 보수단체가 마치 해병대 전후에만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어버이 연합은 가스통을 들고 오고 아 진짜 3개는 나왔어야 됐어요. 어버이 연합이랑 기독교 그다음에 쪽이랑 근데 기독교는 은근히 이런 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단체마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있는데 기독교가 이런 거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 영화의 나서게 욕 된 배틀? 거는 그러네. 욕에 민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범죄자가 TV에 나왔다. 맞네. 이거였잖아요, 결국은. 사실 그걸 진짜 싫어하는 층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기독교가 그거에 예민하다는 느낌을 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관대하다는 건 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근데 해병대 전후 애회만 나오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어떤 주 보수 단체들이 있을 건데 어버이 연합 나왔어야 됐어요. 가스통 들고. 어버이 연합이 싫어하죠. 네. 전과자가 어디 나오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이 좀 남한에 대한 공격성으로 너무 좀 전환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끔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좀 다시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장면에서 지하철에서 그 해병대 모자 쓴 애가 외면하잖아요. 예. 그 장면은 사실 괜찮았어요. 휴가 나온 휴가 나온 해병대가 여자친구랑 있는데 분명히 저 아저씨가 깽판 부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뭘 봐 이렇게 할 때 고개를 돌리는 그 장면은 좋았습니다. 모른 천연덕스럽게 이것도 약간 반전이잖아. 왜냐면 해병대 애들이 나서는 장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이제까지 영화들 보면은 해병대들이 실제로 거기서 이기거나 지거나 보통은 지죠. 그러니까 단체로 달려들어서 한 거 하는데 보통은 져요. 그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에서도 해병대들 키스하는 거 떼놓으려다가 조재현한테 겁나게 쳐맞고 그 다음에 그 김고은 씨 나오는 이민기랑 이렇게 나오는 영화에서도 좁은 골목길에서 이민기한테 다 쳐맞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한 거는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예 외면하는 모습을 넣었다는 게 상당히 기존의 인식을 깨는 그런 연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결국은 감독이 그런 어떤 불의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겁함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요소로 휴가 나온 해병대 그 남자친구를 쓴 건데 네. 뭐 저는 그때부터 약간의 짐작은 가지고 있었죠. 감독이 해병대에 안 좋은. 네, 무슨 소리 하는지 진짜 턱 모르겠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너 창춘자 맞아요. 어머, 왜 때리고 그러세요? 아파요. 진짜 이상하다. 야, 춘자야. 춘자. 어머니 같이 가요. 의대 보고 다닙니까, 할매? 뭐, 할매?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네 눈깔로 내가 할매로 보여? 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개놈 새끼. 너 벌교 같으면 이 새끼야. 뼈도 못 추렸어, 이 새끼야. 안경까지 낀 놈이 네가 피해야지, 이 새끼야. 안 가, 이 새끼야. 가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다친 데 없어요? 나하고 꽝하고 부딪혔잖아. 나는 괜찮아요. 가세요. 미안합니다. 가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괜찮아. 이 영화가 약간 파격을 계속 몇 번 시도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쉬웠던 게 너무 아저씨가 취해 있는 아저씨가 회를 먹어서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이 장면이 더 파격적이려면은 백인이 노란 머리에 진짜 세련된 옷을 입고 회를 먹는 거야. 와사비 풀어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파격적인 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묘하죠. 네. 근데 여기선 너무 알코올 중독하게 딱 봐도 신뢰감 안 가고 뭔가 피하고 싶게 생긴 아저씨가 깽판을 부리는 딱 전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서 오프닝에서 좀 실망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깽판이 좀 아쉬웠어요. 깽판도 아쉬웠고 연출도 아쉬웠던. 처음엔 좀 진짜 별로였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 이후에 김정태가 모든 걸 해소해주죠. 바로 다음 시퀀스에서. 예. 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뽑는 시간으로 갈게요. 신기사, 이 영화의 좋은 배우 한 명만 꼽아주실까요? 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방송에서 몹쓸 배우라는 표현 말고 아쉬운 배우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왜 갑자기 5번파처럼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강경파가. 아니 그래도 저는 비판은 해도 네. 다들 또 자기 역량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몹쓸 이러니까 약간 몹쓸 사람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튼 이건 제 사견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좋았던 배우는 당연히 김수미 씨입니다. 김수미 씨? 김수미 씨가 최고였고 정말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이 확실히 있구나. 오래된 배우분들한테 가끔 느껴요. 많이 느끼는데 이런 역할, 예를 들면 평생 어머니 역할만 하던 분한테 다른 걸 시켜도 잘하신단 말이에요. 네. 김혜숙 같이 국민 엄마 이런 사람한테도 분명히 딴 걸 시켜도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 깊이. 이건 깊이가 있어야 나오니까. 아쉬운 배우는 뭐 아까 말했던 그 지하철에서 회 먹는 남자? 근데 그런 분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아서 제가 뭐 아쉬운 배우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두 번째 시퀀스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상당히 떠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분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영화의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아닌 주요하게 등장하는 두 번째 배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김수미 씨가 처음에 이제 교도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안 중요하잖아요. 거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시퀀스에서 또 얼굴이 기억이 남는 두 번째 배우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분 사실 꽤 유명한 조역인데 네. 근데 뭔가 연기가 엄청 그래요. 비중 있게 나오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많이 봤어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딱 거기서 끝나는 그런 연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역시 좋았던 배우는 김순미 씨를 뽑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 김순미 씨 없이 이 영화를 만들어질 수가 없는 영화였고 김순미 씨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배우 저도 뽑자면은 저는 그 술 마신 분 말고 그분 옆에 있던 여자 너무 연기가 중요했어. 그분은 완전 단역이잖아요. 아니 그게 연기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분 연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이 지시했겠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독님 하면서 사실적인 연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됐으면 그 여자분이 그 역할로 안 나오죠. 잘렸겠지? 그랬으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뭐 단역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외국 드라마를 꽤 즐겨보는 편인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놀라운 게 단역이 일단 많이 나와요. 근데 단역들이 참 연기를 잘해요. 어떻게 이 정도가 단역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 몇 분 안 나와. 그런 게 아무래도
물론 뭐 미국이니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오래돼서 풀이 좀 넓지 않나, 배우를 가져갈 수 있는 풀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단역을 쓴다 그러면은 제가 그 알바에 찾아봤거든요. 저도 단역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이제 구하는데 하루에 이제 채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시급 96,000원 해가지고 이제 단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역을 쓰다 보면 할 수 없이 품질 하락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전 단역이 이 영화에 상당히 큰 피해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연기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렇게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놀란 표정만 짓는 게 아니라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티를 그 정도로 안 내고 앉아있거나. 아니, 예, 두 번째 맞죠. 두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도 가능해요. 성격에 따라. 우리 지하철 타봤잖아요. 그치. 되게 불쾌한 사람 옆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옆에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깊은 영이 뭐냐면 모르는 척해요. 네, 모르는 척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불쾌한 표정은 드러나. 근데 그거지. 이거예요. 얼굴 연기 하지 마. 우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예, 제 연기를 못 보셔서 좀 아쉽네요. 네, 진짜 발로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못 보여드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진짜 그 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진짜 일어나서 확실히 딴 데로 가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진짜 미친 척하고 막 싸우거나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죽방 맞겠더라고. 나 걱정했어.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싫은 티를 다 내는 거야, 진짜. 뭐 이딴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거를 표정으로 연기를 했어. 근데 지금 봐봐요. 그 배우가 대사를 생각해 왔겠어요? 대사도 별로였지. 연기도 뭐 그 배우가 알아서 했겠어요? 딱 시키는 그대로 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꿍얼꿍얼 그러는데 진짜 거의 죽방 맞겠더라고. 내가 진짜 걱정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차라리 맞았어야 됐어요. 물론 선정적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만약 그랬으면 맞았거든요. 네. 그 사람 술 취했고 좀 성격도 약간 폭력성 있어 보이고. 진짜 그 정도로 연기를 했으면 맞았어, 보통. 이건 너무 심했어, 연기가. 아쉬웠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좀 디테일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결국 그 시퀀스에서 몹쓸 배우 2명 나온. 이걸 덜었어야 되죠, 이걸 덜었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시퀀스가 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퀀스가. 그럴 수 있죠. 그지? 감독판이니까. 근데 이 시퀀스는 제가 볼 때 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악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보고 나서 이런 게 없어지네요. 생각해보니까 극장 개봉하면. 네. 근데 이게 또 빼기가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거기서 김수미 씨랑 이 해병대 아저씨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해병대 아저씨가 등장해서 저 할머니하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여기 지하철의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덜게 되면 이 뒷장면도 빼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퀀스긴 한데 두 번째 시퀀스가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결국 감독님이 선택을 잘 하셔야. 네. 뭐 잘하시겠죠. 자, 이제 좋은 배우, 못쓸 배우 뽑아왔고요. 신기사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예. 네, 이 영화를 추천하실 경우에 누구에게 추천하실 건지 그리고 추천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추천을 했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추천의 기준이 뭐 인생의 영화다 꼭 이래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재밌었어요. 단지 이거 하나. 네. 대한민국 최근 오락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단연 괜찮은 영화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도 추천드렸고 뭐 아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많이 추천을 했죠.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오락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신기사는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이 영화가 보말입니다. 저의 사실 별점으로 따지면 제 추천의 기준이 4개부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따지면 3.8 이상 되는 영화거든요. 인생의 영화만 추천하시는. 여기서 영화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부분 때문입니다. 김용옥 씨 나오는 그 클라이맥스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클라이맥스가 이 영화에서 가장 허접한 부분이에요. 정말 아쉬운 두 번째 시퀀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클라이맥스 이 두 부분만 수정을 하면 이 영화는 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영화인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려요. 다시 찍어서 늘 수도 있나?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네, 이 영화가 여기까지 감독판까지 나올 정도면은 다시 찍진 않아요. 다시 찍을 수는 없어요. 이미 계약 다 끝난. 근데 두 번째 시퀀스는 가능해요. 왜냐면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배우 채용해가지고 단역만 해서. 네네. 아니죠. 가능하죠. 김수미 씨가 나와야 되잖아. 김성기 씨는 가능하죠. 원톱 배우니까 충분히 얘기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싫겠다.
싫겠죠. 근데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너무 많이 나와요. 김원혜 씨부터 해서 우리가 아는 조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원혜 씨. 네, 김원혜 씨는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저희 2014 OBC네 영화상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로상 2위였습니다. 1위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공로상이요? 네. 글쎄요. 2014년 공로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보여주신 분들. 이경영 씨입니다. 아, 이경영 씨는 공로상 줘야 돼요. 네, 이경영 씨. 작년에 이미 줬어야 돼. 네. 이경영 씨한테 드렸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신기사와 함께 영화 헬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기사는 이 영화를 추천했고 저는 보말입니다. 자, 그럼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이 앞에는 박스오피스를 소개하고 뒤에는 다음 주 개봉 영화를 소개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영화가 언제 개봉할지 정확한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언제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간략하게 신기사가 생각하는 2015년 영화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정우 씨가 감독 겸 주연을 맡았고 하지원 씨가 주연 맡은 허삼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허삼관 매열기? 제목이 허삼관이에요? 저도 소설을 알아요. 그래서 허삼관 매열기인 걸 알았는데 제목이 매열기 안 들어가요? 허삼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매열기를 떼는 건데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예 똑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소설 제목이랑. 그래서 결국 이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피 사는 얘기거든요. 네. 피 파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뭐 허삼관 이걸로도 그러니까 깔끔한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이 영화 저는 볼 건데 아직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영화 개봉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AI를 다룬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개봉하고요. 네. 그 두 편의 영화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근데 원래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그 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이런 주의라서 봐야겠죠. 네. 제가 어제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흔히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제목도 그렇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쟁 영웅,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스나이퍼의 이야기예요. 그 이라크전에서 활약했던 무려 200명 넘는 인물들을 저격을 했다고 하죠. 베너미 앳 더 게이트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거의 미국의 성적이 펄럭펄럭하는 영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미국에서 먼저 개봉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결국 그런 영화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미국을 미화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더 큰 메시지가 이 영화는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데 깊이 있는 작품이고 또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2015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영화를 딱 한 편만 뽑으라면 저는 매드맥스 4라는 영화를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게 호주 영화거든요. 조지 밀러라는 외과 의사 때려치고 거의 영화 연출하면서 만든 영화였는데 사실 때려치진 않고 병원에서 이제 업무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이랑 그 주말에 찍어낸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무명 배우던 멜 깁슨을 주연 배우로 내세워서 시리즈를 3편까지 냈던 그리고 전세적으로 히트시켰던 영화인데 거의 10몇 년 됐죠. 10몇 년 만에 공백을 딛고 워너브라더스에서 4를 냅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하고요. 감독은 조지 밀러를 데려왔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병원은 문을 닫았고요. 멜 깁슨은 몸값이 너무 비싸고 늙었기 때문에 바꾸고요. 톰 하디를 주연으로 내세웁니다. 정말 그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고요. 톰 하디뿐 아니라 여배우도 정말 잘 캐스팅했어요. 샤를리즈 테론. 샤를리즈 테론. 네, 샤를리즈 테론이 여배우로 캐스팅이 됐고요. 빡빡 밀고 나옵니다. 테론은. 거기다가 조연 배우 또 하나 있는데 걔도 죽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드맥스 4 예고편만 봤거든요, 제가. 예고편이 거의 6월인가 5월에 개봉하는 영화를 알고 있는데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는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아, 김 기사님은 배급사에서 요즘 돈 받아요? 난 이 매드맥스 시리즈 너무 좋게 봤어요. 호주 영화에 나는 이제 거물 감독들이 있죠. 사실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피터 위어 아닙니까? 피터 위어. 거기서 멜 깁슨 데리고 갈리폴리를 찍은 이후에 여기에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트루먼 쇼를 찍었죠. 정말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뭐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찍었었고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피터 위어 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꼽을 감독이 바즈 루어만. 바즈 루어만 감독. 네, 거기서 댄싱 히어로라는 영화를 찍었고 헐리우드 가서는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서 뭐 물랑 루즈 많은 영화들이 있었죠. 이번에 위대한 개츠비 있었고요. 위대한 개츠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조지 밀러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 감독의 역작 매드맥스, 미친 맥스란 뜻이죠. 맥스가 진짜 미칩니다. 톰 하디가 연기했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물어볼게요. 신기사 위대한 개츠비 어떻게 봤습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사 오늘 나와주신 소감. 예, 재밌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잔 기울이면서 얘기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저희 얘기가 나간다 그러니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기사는 앞으로 그 영화만세 시리즈를 통해서 가끔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약속드립니다. 먼저 매트릭스로 찾아뵙게 되죠? 예, 뭐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캐스팅 된 거예요? 매트릭스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아, 예. 네, 매트릭스를 찾아뵙게 될 것 같고요. 매트릭스 1편만이 아니라 1편, 2편, 3편 모두 아우르는 그 감독이 요즘에 신작 발표하죠? 또요? 주피터 어센딩이라고 또 개망작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죠? 네. 아, 근데 저는 그 감독 이후 작품을 안 봐서 대놓고 욕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좀 워낙 욕을 망했다고. 했습니다. 네. 저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피터 샌딩? 네. 예.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 신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할머니 여기 김치 좀 넣어주세요. 아, 좀 기다려요. 지금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 할머니 아니거든요. 냉면 언제 나와요? 할머니. 어떤 놈이 시키 아까부터 자꾸 할머니! 이 시키더라. 말로는 할머니 하면서 심부름 다 시켜먹어. 냉면 나와서 갖다 쳐먹어. 놈의 시키야. 아니, 저 할망구가 미쳤나? 할머니, 또 한 번 제대로 하시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저희들이 갖다 먹을게요. 야, 욕쟁이 할머니, 욕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네. 이거야, 이거. 지금 녹쟁이 컨셉 너무 좋아요. 제가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욕 팍팍 하셨죠? 야, 이 새끼들아! 배 터지게 처먹었으면 빨리빨리 가, 이 새끼들아! 처먹었으면 가, 이 새끼들아! 가!
할머니, 여기 물김치 좀 더 주세요. 내가 네 종이냐 이 새끼야! 이 허리만 같은 병을 놈의 하여간 저 할머니 욕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운다니까요. 할머니! 욕 많이